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극동에서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1896년 2월에 고종에게 서울주재공사관을 피난처로 제공했던 러시아는 고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래서 조선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만주를 손대기 전에 먼저 조선에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청일전쟁을 치르면서 인명과 재정적 출혈을 하고 청나라를 조선에서 몰아낸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전쟁이 종료되고 보니 조선에서 청나라는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러시아가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삼국 간섭으로 손 안 대고 코 풍격으로 조선에 발을 넓힐 수 있게 되었고, 더군다나 고종이 제발로 그들의 주한 공사관으로 걸어 들어온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일본처럼 조선 국정에 개입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와는 달리 군사력을 뻗치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해나간 것 같습니다. 1896년 2월 11일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함에 따라서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는 몇 차례 교섭을 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거처로 하고 있던 것이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조선은 그들이 거래할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으로 인해서 갑오개혁은 파탄이 났고, 조선의 개혁 가능성이 바닥까지 물 건너간 상황에서는 이제 국가로서 홀로 설 능력, 즉 독립 능력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됐을 텐데 조선인들만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웃 강대국의 거래 대상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900년 이전까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세 차례 교섭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한 내용은 현상을 바꾸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나라는 조선에서 무리하게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1900년 정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나라가 세 차례에 걸친 약속, 협정 것들을 맺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무라 베베르 각서 교환이 있습니다. 1896년 5월 14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지 한 3개월 되는 때입니다. 5월 14일 일러 양국의 조선 주재 공사들이 체결한 각서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의 기거함을 서로 양해하고 그 상태에서 양국이 양해할 사항들을 간단히 정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이 설치한 전신선 보호, 그리고 일본인 보호를 위해서, 또 러시아는 그들의 공사관 보호를 위해서 서로 양국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을 양해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조선 땅에 군대를 주둔하는데 조선 정부의 의사는 물어본 바도 없을 정도로 무시되었습니다. 1년 전에 청일전쟁 강화조약 제1조에는 청나라가 조선의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일본과 대등한 국가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외국이 조선 정부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것도 군대 주둔을 서로 양해하고 있는 겁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조선이 독립국이라 하는 선언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야마가타 로마노프 의정서가 있습니다. 고무라 베베르 각서를 교환하고 난 한 달 정도 후인 1896년 6월 9일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사절로 갔습니다. 일본의 총리를 지낸 야마가타였습니다. 거기서 로마노프 러시아 외상과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한 각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 대해서 재정에 관한 조언, 차관 제공, 군대와 경찰 창설, 한국 내 전신선에 관한 내용 등인데, 각 항목에 관해서 양국의 영향력을 대등하게 양해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니시로젠 협성인데, 이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온 지 1년도 훨씬 지난 시기입니다.
1898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르일 양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을 삼가고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나 재정 고문을 파견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 승인을 구하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본이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한국이 일본의 세력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 반대로 일본은 만주가 러시아의 세력권에 포함됨을 암묵적으로 이 협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서울에 체류하던 러시아 고문, 교관들이 러시아로 귀환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후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에게는 한반도를, 만주는 러시아에게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편으로 대한제국에서 소리 없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897년 11월 13일 재정 고문을 하던 영국인 브라운을 해임시키고 러시아가 추천한 알렉세예프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찰이 많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앞서 얘기한 니시-로젠 협정입니다. 3월 22일에 브라운을 다시 임명하고 알렉세예프를 해임한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 사관들도 해촉해서 귀국시켰던 것입니다. 한글 고종실록에는 모두 파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공사가 함대를 제물포로 불러와서 무력 시위를 한 결과 러시아가 후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한 영국 공사의 단호함이 러시아를 물러가게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되고 한국 정치에서 반러시아파가 세를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무리한 시도가 불발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큰 충돌 없이 불안한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시기, 특히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러 양국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00년 중국의 의화단 사건에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만주를 점령하게 된 것이 변화의 불씨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러시아가 본격적인 만주 경영을 함과 아울러서 한국에도 비밀리에 군사 관련 시설을 추진하던 것이 드러남으로써 긴장이 높아집니다. 1900년 전후에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체류하게 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정부가 외국에 사업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권을 양도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권 중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권을 러시아에 양도한 게 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사업권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전용을 해서 긴장을 더욱 부채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령도 조차를 시도한 것, 또 그 후에 마산포에 대해서 러시아가 조차를 시도한 것, 압록강 벌목 사업권, 이어서 용안포 사건 등이 그런 것입니다. 불안한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대한제국에서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책동을 한 것, 그 세 가지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897년 8월에 러시아가 저탄소 건설을 하기 위해서 부산 전령도를 조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1898년 3월에 거절을 해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보다 1년 전에 리홍장과 비밀 군사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청나라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해둔 바도 이미 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이 거절을 하기까지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외부 대신 이도제가 이 사건의 파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실록에 나옵니다. 전령도는 극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열강들이 눈독을 들이던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라이벌인 영국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한제국 조정이 일본과 영국의 압력에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도제의 사인 표명은 그 사안의 처리에 우여곡절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령도 조차에 실패한 러시아가 1899년 마산포를 조차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령도 조차 시도를 할 때부터 마산포도 얻기 위해서 검토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한 해 전인 1898년에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 끝에 있는 리순과 다롄 두 항구의 조차권을 확보해 둔 사실이 있습니다. 1899년 4월 29일에 공사 파블로프가 군함을 타고 마산포로 가서 몰래 측량을 했다는 고종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1900년 3월 30일에는 조선의 외부 대신 박재순과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 사이에 마산포 조차에 대한 협정을 체결을 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전해에 거제도까지 조차를 시도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 협정에서는 거제도는 영구히 조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산포에서는 러시아가 토지 구매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일본의 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토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마산포 조개지 확보는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좌절시킨 게 아니고 조선 조정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강력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세력 균형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압록강변에서 일어났는데, 압록강 원시일인 벌채에 이어서 용안포에서 사건은 터졌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1896년 9월 9일에 러시아는 압록강변의 삼림 벌채권을 얻어갑니다. 물론 그때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그 후에 러시아의 권력자들이 개입된 기업으로 사업권이 이전됐습니다. 여기서 산림벌채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돈을 벌어갔는지 한국 정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서 난 이익을 아주 소액만 난 것으로 보고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꽤 수익성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사건으로 진전된 것이 1903년에 왔습니다. 고종실록 1903년 7월 22일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용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압록강 만주 연안에 수만 명이 주둔하고 삼림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대고 수많은 러시아군이 용포에 건너와서 주둔하였다라는 보고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월 이전부터 진행되던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군을 벌목공으로 가장을 하고 병기를 벌목 장비로 가장을 해서 압록강을 건너와서 한반도로 진주시켰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그해 4월 중순부터 의주 하류에 있는 용안포를 측량하고 부근에 토지와 가옥을 매수하고 전선을 가설해서 광대한 땅을 고르기도 하고, 그렇게 영구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알고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스스로 판단해서 항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안 일본이 한국 정부에 저지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뒤로 러시아 측에 이끌려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즉 7월에 용안포 토지 조차 계약이 러시아 삼림회사 한성주재원과 한국의 왕실, 내장원경, 이용익과 결탁해서 가 체결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용안포의 항구 이름을 포트 니콜라이라고 개명까지 할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한국 땅의 항구에 러시아식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일본과 영국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렵에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이해관계의 선을 긋기 위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협상을 시작한 때입니다.
결국 영국과 일본 두 동맹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 정부는 용안포 조차 계약의 파기의 뜻을 표명을 했고 이 계약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의 압력이 러시아의 조차 기도를 무산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 스스로는 외국의 압력에 어떤 자주적으로 대응도 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기 반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진출을 수반하는 일들이 책동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정은 어설프게 그런 일들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국제적 문제까지 비화가 되게 됐고 러시아의 시도는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제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 정도로 국제정치에 무지했든지 무감각했든지 또는 휘둘렸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국왕은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요들도 어떤 소신으로 어떻게 국정에 임했는지 각자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자의 기록을 한 대목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기자 헨리 위그햄이 있었습니다. 1901년 대한제국 서울을 방문했는데 그 무렵에 러시아가 조선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가 극동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조선을 흡수하리라는 것. 그의 시각에 러시아가 조선을 병합할 의도가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까지 가기 전에 어떤 외교전을 펼쳤는지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